저희 투약 쪽에서는 3대 리 과목이 있습니다.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 생리학은 생명의 이치, 생명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치. 양리학은 약물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약물을 쓸지에 대해 공부를 하는. 병리학은 병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건강한 개체일 때는 생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병에 걸리면 이제 병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일까 고민하고 연구를 하면 그게 양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고. 정확한 것입니다. 예. 예. 요즘 연구하시고 계신 분야들이 재밌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예. 요즘 환경 이슈와도 관련이 있고, 예. 요즘 하고 계신 연구 분야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수의병리학을 기반으로 병에 대한 이치를 가르치다 보니까 병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면 제가 동물의 병, 사람의 병을 가리지 않고 다 연구를 하는데요. 사람의 병도 같이. 예, 수의사인데 저는 사람의 병을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간에 손상을 받는 가장 큰 요인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모두가 좋아하는 술입니다. 그래서 간 연구를 제가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간질환 중에 알코올성이 원인이 제일 높나요? 과거에는 제일 높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역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코올을 먹지 않고 간질환이 생기는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코올과 상관없이. 예, 주로 이제 이거는 유전적인 경향도 있겠지만은 제일 큰 게 식이습관의 변화입니다. 고열량 많이 먹고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고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거 많이 먹어서. 예, 당뇨 비만하고 관련된. 최근에 이것은 술을 안 먹는 분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선진국형 잘 먹기 때문에 너무 잘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간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하얀 지도 있고 까만 지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수의 병리학이 단순히 그냥 동물을 위한 병리학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병리를 좀 규명하는데 활용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동물을 위해서는 주로 저는 이제 사인 규명을 하는데 병리학을 쓰고 있고요. 연구 쪽에서는 그 병리 기전을 실험 동물에 적용해서 사람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것 중에 재미있는 분야가 있던데, 환경 오염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그 분야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제가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부분이 환경 부분에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옛날에 저희가 역사 시간 배울 때 처음에 석기 시대가 있었죠. 청동기 시대, 그다음 철기 시대.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입니다. 아마 앞으로 몇백 년 뒤에, 몇천 년 뒤에 역사학자들이 우리가 살았던 흔적을 보면 곳곳에 플라스틱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환경 오염이 되고 이게 바다로 떠내려가면서 이게 바스라지는 거죠. 이런 입자들이 해류를 떠다니다가 어패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플랑크톤도 먹지 않나요? 맞습니다.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그래서 이제 상위 포식자를 우리가 먹게 되면 상당히 고농도 플라스틱을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자체가 많은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퍼질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장이 됩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 플라스틱을 생각하기 전에 고민했던 것이 간을 연구하니까 간 건강이 장이 건강에 따라서 의존적으로 좀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할수록 간이 건강한 거죠. 많은 독성 물질과 어떤 병원성 균들이 간으로 도달할 때 장 점막을 통해서 혈류를 타고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장하고 간이 연결된다 그래서 장간 연결축 이렇게 말을 많이 붙이는데요. 결국에는 간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장에 신경을 쓰게 됐고, 결국 그러면 장을 건강하게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막는 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먹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묶어서 제가 연구를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간의 장에 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 알코올을 저희가 먹을 때 이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알코올을 먹을 때 그 알코올이 장에서 점막의 투과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엔 투과도가 그리 높지 않다가 투과도가 높아지니까, 투과도가 높다는 건 장에 흡수가 된다는. 예, 그렇죠. 장에 흡수가 돼서 혈류로 잘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 내강에 있던
장 안쪽 공간에 있던 해로운 독성 물질들이 점막을 쉽게 통과해서 혈류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그럼 이제 알코올을 먹어서 이게 흡수가 잘 되는 상황이 됐었을 때 플라스틱이 들어오면 더 빨리 들어간다. 결국에는 그런 장 건강이 좋지 못하든지 장벽이 약하게 되면 동일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더라도 흡수 정도가 이제 좀 다른 거죠. 장이 안 좋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혈류로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 이게 몸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뭐 그것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들어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해로운 역할을 하는가라는 건 여전히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을 먹었다고 해서 뭔가 바로 엄청난 독성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흡수가 되면 배출됨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출에 어려움이 있다. 몸에서 분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축적의 어떤 위험성이 있게 되고 축적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축적이 되면 특정 조직에 박혀 있었으면서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몸에 들어오면 이물이기 때문에 우리 면역 세포들이 탐식을 하려고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탐식을 해도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이다 보니까 이 세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가지가 있게 되고 세포가 어느 세월에 죽지 않습니까? 그럼 먹었던 걸 다시 뱉어내게 되죠. 그럼 또 다른 세포들이 다시 또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있는 주위로 계속 염증 세포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위험성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당장은 안 나타나는 것 같고요. 미세 플라스틱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물질은 폴리스타일린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티로폼. 이 스티로폼도 일종의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얘네들이 물로 떠내려가서 잘게 부서져가지고 부표도 많고 하니까 양식장에 있는 어패류라든지 수생동물들에 상당히 많이 축적되는 플라스틱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왜 교수님은 수의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수의학과를 지망하게 된 거는 우리 학생들하고 비슷하게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이제 진료하는 수의사를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반려동물의 동물권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시기였는데 강아지 고양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공부가 사람의 공부 못지않게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배운 지식을 단순히 반려동물 치료하는 데만 쓰는 것은 좀 좁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조금씩 수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개원을 원래 목표로 했었는데 점점 이제 그 범주가 넓어지면서 연구 분야 혹은 제가 이제 어떤 연구 결과가 이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런 쪽을 찾다 보니까 개체 동물 한 마리 한 마리 치료하는 것보다는 병을 연구를 하고 그걸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길을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의대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학과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수의학과는 이제 6년제 과정이니까 처음 2년은 예과 2년. 예과 2년 때는 저희는 가능한 전공이었고요. 전공 기초 과목 혹은 전공 필수 뭐 이런 과목들이 있고 그 외에 교양이 많습니다. 수의학과 6년 과정 중에서 교양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예과 2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연구들은 인간에다 적용시키는 거니까 인간의 또 생리병리를 따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궁금함이 생기는데.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수의사의 입장 혹은 수의학자의 입장에서 사람은 동물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이라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보는 눈 자체는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질환을 이렇게 봤을 때 포유류라면은 질환 메커니즘이 많이 비슷합니다. 포유류라면 그 세포나 조직 단위, 장기 단위에서 발병하는 기전은 상당히 비슷하고 동물 종에 따른 해부학적인 어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차이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과 시절에 배우는 그런 생리학, 병리학 뭐 이런 것들 지식으로도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 또 공부를 하면 인간에 적용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의사, 수의사 이렇게 나누는 거는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법적 어떤 권한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합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은 수의사한테 있고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은 의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눠 놓은 것이고요. 다만 학문 분야에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이 격벽이 없습니다. 수의사 자격도 혹시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더 넓은 시각에서 비슷한 사람도 하나의 종으로 본다고 하면 가끔 자가 진단 혹시 집안 가족들도 이렇게 진단을 혹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죠. 근데 간단한 거는 그래도 일반인보다 병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으시겠네요.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가서 이제 아 그렇죠. 야간 약사에 예, 야근 약사에게 진료는 진료는 의사에게 동물은 수의사에게. 동물은 수의사에게. 예, 정확합니다. 네. It's my